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도 대응을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제가 오늘은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오전에 시황글에 적어드렸던 거 살펴드릴게요. 이게 오전에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따로 더 딱히 추가드릴 말씀은 없는데, 당장에 눈앞에 이제 수요일에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백신 이슈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 그래서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불확실성을 좀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런 재료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긍정적인 것과 하나와 그리고 약간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국내 증시에 있어서 방어적인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약간 외국인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물량을 또 방어를 하면서 지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수요일에 있을 FOMC 연준 의사록 공개 때 그렇게 크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빨리 이제 증시를 좀 안정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까지 증시가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잘 지탱해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급적이면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하는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어찌됐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좀 기업을 하나 봐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쪽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불안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쪽 자동차 쪽으로 그 기업도 기업이지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기업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그죠? 기업을 잘 봐야 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기저효과에 대한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익 계산을 잘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전년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었잖아요. 국내뿐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체에.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잘 계산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업종뿐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 기저효과를 제외한, 그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나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그 실적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동차 노이즈가 지금 현재 국면에서 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주변에서 좀 무서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전기차 쪽은 계속 캄캄하고요. 근데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그 입장에서 자동차 기업에 대한 현 시점의 투자 기준은요, B2C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B2B가 가능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거든요. 이 용어는 리포트 보시는 분들은 좀 자주 보시죠, 그죠?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2B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좀 크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요 B2B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자동차를, 그러니까 전기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 그리고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로보틱스. 요게 요즘 말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는 로봇의 설계라든지 제조, 그리고 응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기계공학 역량까지,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은 수소 경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P2G, 그러니까 수소의 수송, 그리고 ESS, 수소 저장, 그리고 수소 발전까지,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중장기로 여기서 하나 더 본다면은 요즘에 핫하죠, UAM까지. 그러니까 도심 항공 분야까지도 보면 좋다고 보는 쪽이에요. 뭐가 있죠? 드론, 그리고 로보택시, 플라잉카, 이런 게 다 있겠죠, 그죠? 하늘을 나르는 운송 수단들이죠, 그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확장 의지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기업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딱 바로 떠오르는 거는 폭스바겐,
그리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후발주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GM 정도, 그리고 국내의 현대차 그룹,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쪽은요, 국내 업체 간의 비교는 그렇게 썩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수 수요를 키우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자동차 쪽은요. 추계 인구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감소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을 볼 때는요, 그 자국 내 인구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잠재적 수요로 다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구 성장률이 머지않아서 저는 감소 추이로 확실하게 전환될 거라고 좀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 글로벌 시장을 같이 좀, 글로벌 수출력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쪽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입차 수입률도 같이, 추이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그 전기차 시대에서는요, 세계 시장 점유율 싸움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전략적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좀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 모든 환경적 요인을 고려를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은 현 시점에서 세계 시장에 놔둬도 좀 비벼볼만 하다라고 저는 좀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 전기차 점유율 작년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한 17%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제 그 선구자로서의 이점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유지 강도에 대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다음이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거든요. 12%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좀 무섭죠. 워낙에 이제 기존에 그 자동차 업계 입지가 좀 큰 편인데다가 자본력도 압도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 이쪽이 폭스바겐 그룹 쪽이 점유율을 좀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이제 일본의 닛산이라든지 뭐 미쯔비시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8%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밑이 이제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그룹에서 한 7%대 점유율이 나와줬는데,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막 스타트를 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만 딱 봤을 때는 뭐 상위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 쪽은 좀 제쳐두고, 그 하단까지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노려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시아 쪽 시장이라든지 그 북미 시장, 그리고 메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주까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차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차만의 독자적인 어떤 뭐 아이덴티티를 좀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는 좀 된다, 그 정도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현재 국면에서만 보면요, 테슬라가 그 특히나 그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요, 한 2년 정도는 저는 앞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과의 괴리가 이 정도 났다고 보는데, 한 2023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괴리가 점차적으로 저는 줄어들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지점에 이제 그 후발주자들의 성장 탄력이 좀 기대가 되는 편인데요. 지난해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 점유율, 그 자동차 세계시장 점유율 성장세를 기록한 그룹이 딱 한 기업밖에 없었어요. 두 기업이군요. 현대기아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8년 만에 거의 최고 점유율을 회복을 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큰 탄력이 예상된다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당연히 부품사들 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쪽은 그냥 따라가겠죠. 그죠? 현재 국면에서는 이 부품사들 쇼티지가 지금 가장 강하거든요. 저는 괜찮은 매수 찬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해 전체 그 미국 시장 판매량 자체가 거의 15%가량 주저앉았거든요. 이거 근데 당연한 거죠. 그 팬데믹이었으니까요. 그죠? 이때 현대기아차가 대략 한 50에서 60만 대 정도? 그러니까 한 점유율로 보면은 7% 정도 그 판매량 감소가 좀 났거든요. 요때.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그 글로벌 기업들이 두 자릿수 판매량 감소가 났어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거는 0.2%대에서 0.4% 사이에 소폭 그 점유율 증가세를 보여줬어요. 현대기아차가. 그러니까 양사를 합치면은 4%, 4.4%인가 해가지고 그 합산 점유율이 8%를 기록을 해줬어요. 이거는 2012년, 그러니까 차하정 랠리 때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요때 8.7%였고 요번에 8.4%니까요. 거의 최고치를 이제 최고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 국면에서는. 어떤 거를 살펴보셔야 되냐면은 바이든이 지금 정책의 핵심이 뭐죠?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앞으로 친환경 모델을 한 10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리프트라는 기업과 아이오닉5,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한 2023년까지 공급 계약하기로 이렇게 체결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그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 디바이스 공급 계약을 시작한 유일한 업체가 현대차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생산, 그러니까 장비 공급에 따른 이익 모멘텀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뭐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그 장비 사업 그 전기가 좀 저는 좀 약하다고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향후에 구조적인 턴어라운드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밑바탕을 좀 깔아놨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다 하나 더 그 이슈가 있었죠. 물류 로봇 사업인데요. AGV, 그러니까 무인 운반 차량이죠. 로봇 양산을 위한 그런 그 제품 장비 공급이 되겠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그 무인 주차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물류센터 쪽으로의 활용도를 좀 높인다라는 그런 사업 전개거든요. 이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와 그리고 로봇,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항공교통으로의 연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 현대차에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미국 시장에서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가지고 수익 구조 그 개선 가능성을 좀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그 차량 보유 대수가 미국이 거의 800대가 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선점 효과를 이 현대차에서 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래 살았던 호주 시장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이쪽이 그 연평균 차량 판매량이 대략 한 1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2010년 그 초반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고요.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뭐 마츠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포드, 미국의 포드랑 그 다음에 국내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포드는 2017년부터 확연하게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시점 2017년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위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 시장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 4위권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3, 4위권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주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하나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호주에 작년에 수소차 그 이름이 넥소였죠. 넥소를 수출시켰죠. 그죠? 작년 얘기인데, 차후에 호주 쪽에 이제 민간 시장으로의 수출길도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호주는요, 그 주력 수출 품목이 석탄, 그리고 뭐 천연가스, 철광석 요런 쪽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대체제로 수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지금 있거든요. 호주는 그 수소 양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막 연간 생산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소차를 요런 나라에 처음으로 진출시켰다는 데 있어서 그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차에 지금 그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요, 그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 탄소 배출량이 거의 제로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특히나 호주 쪽은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요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차후에 아마 수소 최대 그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간 그 1메가톤 가까운 수소를 지금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그 수소 시장 규모, 그리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에너지로 환산했을 때
2030년 기점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서 거의 한 3% 정도를 목표 수치로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2050년까지 한 5억 톤, 그러니까 대략 한 15% 내외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그 생산량이라든지 사용량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 지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차 쪽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최초로 수소차를 수출시켰다는 데 있어서는 그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20여 대 수준이었죠. 그냥 테스트 단계라고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겠죠, 그죠? 2019년도에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던 차량이기도 했어요, 넥소가. 총 생산량이, 판매량이 한 6천여 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 가운데서 거의 뭐 3,000대가 넘었으니까요. 의미가 남달랐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도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황이 괜찮다. 지금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을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속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22만원 선? 이 정도면은 그냥 부담 없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 봐야 되는 게 모든 이제 업체들이 비슷하게 갔을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차트를. 한 요 정도 딱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던 시점을 보면은 2020년 8월에 한번 점핑을 했고, 그 다음에 연초거든요. 연초에 요 정도 이렇게 점핑을 했어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사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이 비슷한 차트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부품 슈티지가 나면서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단기 바닥으로 보면요, 러프하게 그냥 단기 바닥으로 잡는다고 하면요, 요 지점까지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지점 한 18만원 선 되겠네요, 그죠? 18만원 선 그냥 잡아두고 부담 없이, 그리고 한 22만원 선 요 사이 구간에서 부담 없이 수량을 그냥 채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 8월에 요 점핑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바닥 주가까지 내려갈 일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거든요. 요때가 애플카 이슈로 빵 띄울 때인데, 요 지점에 대한 거는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지점에 대한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반납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탈환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22만원 선과 그리고 18만원 선으로 오갈 때 그냥 단기적으로 천천히 물량을 꾸준히 채워가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만 조금 살펴보면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흐름이. 볼게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요때 2020년 8월인데 요때는 조금 상승 탄력이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네요, 그죠? 근데 2021년 초반 요때 상승분이 더 컸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비슷하죠, 차트도.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8만원 선 한 20% 정도 하락 국면에 있네요, 그죠? 현대차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관점에서 바닥 주가를 뭐 6만원까지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8만원에서 한 6만원 사이를 오갈 때 그때 그냥 물량 채우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만도라든지 비슷해요, 차트가 다. 그래서 별달리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요 기점부터 의미 있는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연초에 크게 한번 딱 점핑했죠, 그죠? 또 비슷하게 20% 정도 하락 국면에 있는데요. 요 지점이죠, 그죠? 요 지점 보고서, 그리고 한 55,000원, 65,000원에서 55,000원 사이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을 해 두신다면 하반기 때 좀 의미 있는 탄력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죠? 이때는 좀 상승 탄력이 약했는데 이때 그 약한 만큼 이만큼 크게 점핑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 20% 정도 하락 국면에 있고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6만원대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6만원에서 78,000원이니까요 요 사이 구간에서 천천히 매집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현대모비스 있죠, 그죠? 모비스까지 보면요 또 비슷하죠, 그죠? 이때부터 성장세를 시작해가지고 연초에 크게 한번 갭을 띄웠다가 다시 여기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크네요, 그죠? 35% 정도 하락 국면에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단기 주가 바닥을 본다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24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27만원, 24만원 요 사이 구간에서 천천히 너프하게 바닥을 요 정도 잡아두시고 그렇게 물량을 채워가지고 최소한 하반기 보셔야 돼요. 하반기 최소한 보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길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그러면 완성차, 그냥 현대차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리고 그냥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잡겠다 하시면 부품사 쪽도 매력도가 저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20분 정도 됐고도 시각이 너무 늦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당분간 증시가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은 유지하시고요.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잡아가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주무십시오.